네, 오늘은 저희가 항상 보던 승용차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에서 새롭게 출시한 파비스예요. 파비스. 이 파비스가 어떤 차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8월 달이었나요?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 행사를 통해서 이 파비스 출시 행사를 가졌고요. 그때 현장에서 이 파비스의 실내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다 쭉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시승 느낌이 어떤지도 살펴볼까 해요. 그때 한번 쭉 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더 자세한 얘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전달해 드릴게요. 이 파비스가 어떤 차냐면, 현대차의 상용 라인업을 쭉 보시면 가장 아래 마이티가 있고요. 그 위에 메가트럭, 그 다음에 파비스, 그 위로 뉴파워 트럭, 그리고 가장 위에는 저기 빨간색 트럭 보이시죠? 엑시언트.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메가트럭 위에가 바로 뉴파워 트럭이었었는데 이 중간에 파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파비스의 성격이 아래쪽과 위쪽 라인업을 상당히 많이 포괄하는, 상당히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파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래쪽 모델을 조금 더 저가형, 그리고 가까운 거리 주행 전용으로 포지셔닝 시키고, 얘는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포지셔닝을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을 이 파비스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를 상징하는 캐스케이딩 그릴이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안쪽에 육각형 패턴 보이시죠? 요게 얼마 전에 나온 엑시언트,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버스를 보시면 똑같은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승용차를 보시면 그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패턴이 그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우고 있는데, 얘도 이런 육각형 패널도 역시나 그 승용차의 파라메트릭 주얼을 조금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기시면 헤드램프가 범퍼에 달려있죠. 주간 주행 등은 LED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벌브 타입, 할로겐 타입의 상하향 등 방향지시 등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상하향 등 기왕이면 LED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의견을 말했더니, 일단 LED를 넣으면 차값이 올라가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파비스 같은 차급은 엑시언트 같은 차급에 비해서 훨씬 더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범퍼 양 끝단이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리 용이성을 위해서도 할로겐 타입을 넣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앞쪽 패널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쪽 레버를 올리시면 패널을 여실 수가 있는데, 얘는 아마 에어컨 마이크로 필터 같아요. 그리고 와셔액은 여기로 넣으시면 되고, 얘는 전장 부품 관련된 곳이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브레이크 관련된 거고, 얘는 와이퍼 관절이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간단한 정비들은 이 캡만 여셔도 이곳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되게 두꺼운 쇠파이프가 하나 지나가죠. 얘는 이 캡을 앞으로 기울이기 위한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 아래로는 또 약간 그 큰 텀블러 용량? 제 팔뚝? 한 요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실린더가 하나,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에어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용차들은 승차감이 상당히 승용차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승차감을 살려주는 거죠.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 개 들어갑니다. 지금 얘는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에어 스프링이 4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얘도 지금 차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스프링이 별도 없이 차체에 이 캡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당연히 승차감이 아주 떨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차는 팔리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 위로 가면 앞쪽은 고정이고 뒤에만 스프링이 있는 차도 있고요. 또 앞, 뒤가 전부 스프링이 들어가는 차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프링은 에어 스프링이 아니고 그냥 코일 스프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비스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죠. 닫아볼게요. 요즘 차들 보시면 과거의 모델들과는 달리 그 브랜드 엠블럼이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는데, 이 파비스도 지금 거의 제 팔뚝 길이 되게 큰 현대 엠블럼이 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이 창문 이쪽으로 보시면 이 차선 이탄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 앞유리를 닦을 때는
여기 발판을 밟고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자, 옆으로 보시면 승용차를 설명하려니까 승용차랑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아서 또 이야기거리도 많아서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일단 이 사이드미러가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거의 제 머리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는 차 폭이 2.3m가 넘고요. 차 길이만 해도 10.2m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덩치를 좁은 곳에서 운영하려면 이렇게 넓은 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큰 사이드미러가 필수겠죠. 지금 이 사이드미러는 운전석에서 전동으로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사물함인데, 그 상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공구, 장갑, 방한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셔야만 해요. 그럴 때 뭐 좀 그런 걸 둘 곳이 필요한데,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이쪽에 사물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다니시면 되겠죠. 지금 이 사물함은 이쪽에도 있고요, 반대편에도 있고, 이 두 사물함 사이에 비슷한 용량의 사물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물함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침대가 있거든요. 베드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 뚜껑은요, 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쪽 공기 흐름이 빨라지면서 얘가 좀 열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레버를 통해 한번 여신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레버를 아래로 누르시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도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문을 여시면요, 문을 여실 때도 여기 열쇠 구멍이 있긴 하지만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내 차 키네. 여기 있다. 이렇게 스마트 키를 제공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통해서 문을 여시면 되고요. 뭐 승용차처럼 여기를 딱 넣는다고 잠겼던 문이 착하고 열리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리모컨을 통해서 잠긴 문을 여시고 버튼으로 시동을 거시게 되겠죠. 자, 아무튼 문을 딱 여시면 여기 보시면 발판이 있죠. 이 뭐 발판 가지고 얘기할 거리가 있을까 싶지만, 보통 이 상용차를 가지고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운행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불편한 신발로 운전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밖에서 신던 신발을 이렇게 타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보통 운전을 하실 때는 보다 편안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운전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 제가 벗어놓은 신발이 밖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게끔 신발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꼼꼼하게 고무 몰딩 처리도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는 공간은 다른 상용차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몰딩 처리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마 국내 트러커 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휠은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쩍번쩍, 트럭들이 이렇게 번쩍번쩍한 휠을 끼면 상당히 멋있긴 해요. 상용차들이 뭐 멋을 추구하는 차는 아니어서 아무튼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멋있습니다. 번쩍번쩍한 알로이 휠은 여기 보시면 테크 패키지를 선택하셨을 때 적용되거든요. 패키지는 지금 컨비니언스 패키지, 세이프티 패키지, 테크 패키지, 그리고 리어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리어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말 그대로 저쪽 뒤쪽 차축에 이만한 크기의 꿀단지,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승 차량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안쪽 앞차축의 판 스프링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어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를 넣으시면 앞쪽 판 스프링도 바뀌거든요. 요게 일반적인 판 스프링이 아니고 롱 테이퍼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판 스프링을 옆에서 보셨을 때 지금 얘는 스프링의 철판 두께가 쭉 일정하게 가지만, 롱 테이퍼 전륜 스프링이 들어가면 판 두께가 양쪽 끝으로 갈수록 조금 가늘어집니다.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에도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승차감 말고 나는 좀 더 많은 무게를 싣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어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를 넣지 마시고 지금 얘처럼 그냥 일반적인 차축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소수 탱크가 있죠. 요즘 디젤 차들 상당히 그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탱크가 여기 들어가 있죠. 용량은 25리터인데요 요소수 탱크가 운전석 쪽에 지금 있죠. 연료 탱크는 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얘가 떨어졌을 경우에 같이 한 번에 넣으면 좋을 텐데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럼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더니 무게 배분도 그렇고요. 지금 얘는 25리터,
25리터, 연료 탱크는 250리터거든요. 그리고 차의 전체 무게를 생각했을 때 이 25리터 상당히 적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무게인데도 무게 배분을 조금 더 신경 썼다고 하고요. 또 사실 무게 배분보다는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저쪽 연료 탱크랑 같이 나란히 배치를 하게 되면 저쪽에 지금 연료 탱크도 있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도 있고 거기에다 요소수 탱크까지 다 저쪽에 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차를 특장으로 개조할 때 공간 배치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무게, 공간 배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소수 탱크만큼은 반대쪽으로 뺐다고 합니다. 이 현대 상용차 개발팀에서도 지금 이런 불편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은색 탱크 3개는 그 에어 브레이크를 위한 압축 공기가 모여있는 탱크입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이 반은 뭐냐면 승용차들이 상용차에 비해서 훨씬 더 낮잖아요. 이런 차들이 옆으로 들어왔을 때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텍터고요. 또 뒤로 가보시면 자 뒷바퀴가 있죠. 지금 이 파비우스는요 6x2 4x2 이 두 가지 차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는 바퀴가 4개고 얘가 구동축이니까 4x2 4x2 모델입니다. 그리고 6x2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쪽에 바퀴가 하나 더 있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파비스지? 파비우스는 뭐야? 메비우스야?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비스는 상당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원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휠 베이스도 가장 짧은 게 3.9m부터 가장 긴 모델이 7m까지 나오고요. 또 이 적재함의 길이만 보시더라도 지금 얘가 7.6m 짜리거든요. 적재함만. 그리고 휠 베이스는 지금 5.9m예요. 이 적재함을 봤을 때 가장 짧은 게 4.6m에서 시작해서 가장 긴 건 무려 8.9m 짜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재 중량도 그렇지만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옆면으로 보시면 여기 이 차체 축에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죠. 이런 파비스 같은 차들은요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한테 바로 파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특히 이런 카고들은 바로 팝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특장 업체에 의뢰를 하고 특장 업체에서 만든 차를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특장 업체에서 파비스를 사다가 뭔가를 뒤에다 달려고 할 때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 구멍을 뚫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아예 이렇게 표준 홀을 뚫어서 제공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차체 축을 이루는 소재가 고장력 강이기 때문에 일반 강에 비해서 훨씬 더 구멍 뚫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냥 드릴로 뚫으면 물론 뚫리게 하겠지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차체 축에다 구멍을 뚫는다는 건 강성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 이 강성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특장 업체에서 안전과 상관없이 훨씬 더 용이하게 특장을 위에 장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 요거는 그 주차할 때 거리를 알려주는 센서고요. 여기 어디 갔냐? 아, 여기 얘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런 편의 장비들은 사실 본거나 포토는 이미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파비스급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리어 프로텍터 얘는 아까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박았을 때 이 차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프로텍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야간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상용차들이 특히 이 리어 램프가 오염물질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가 나가서 조명이 아예 안 들어오는 차들도 많거든요. 밤에 잠깐 한눈 팔고 가다가 이런 차들이 가까이 가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트러커 여러분들은 이 리어 램프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TPMS라고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죠. 이 공기압 센서를 말하는 건데 승용차에서는 이게 요즘 법규로 반드시 달아야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용차에도 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파비스는 특징이 뭐냐면 이 공기압뿐만 아니고 이 타이어 온도도 함께 알려줍니다. 보통 이런 재생 타이어를 끼우셨을 경우에 그 폭파 직전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내에서 계기판을 통해 온도까지 알게 되면 이 타이어의 이상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된 연료 탱크도 들어가 있죠. 용량은 250리터고요. 지금 얘는 옵션으로 알루미늄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 연료 탱크는 스틸로 된 200리터짜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얘는 SCR과 DPF 같은 그 배출가스 관련 장치들이 모여 있는 데고요. 아까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SCR까지 장치를 한 곳에 다 몰아넣게 되면 무게 배분 그리고 공간 배분 이런 이유 때문에 SCR 탱크만 저쪽 반대쪽으로 옮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장치가 있죠. 아까 제가 이 캡을 앞으로 수리를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뚜껑을 여신 다음에 얘를 온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에 새 파이프를 끼우시면 되는데 이 파이프는 어디 있느냐, 캡을 여시면 여기 있죠. 이 파이프 요거를 이렇게 빼셔가지고 여기에다 놓고 작동시키면 이 캡이 앞으로 잉 하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쪽 뚜껑을 여셨을 때만 캡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선을 고려해서 이 파이프를 앞쪽에 두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요, 이 틸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기 캡 앞쪽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왜 파여 있냐면 이 캡을 앞으로 틸팅 하셨을 때 궤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뭔가 특장을 장착하셨을 때는 예를 들면 트랜스포터 있잖아요. 트랜스포터는 1층, 2층으로 돼 있어서 이 캡 위로 승용차를 실으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얘를 기울이시려면 이 궤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고요. 이 파비스는 개발 초기부터 특장 업체를 상당히 많이 배려했거든요. 이 뒤통수를 보시면 상당히 평평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엔진이라던가 뭔가 장치가 뒤로 튀어나와 있으면 뒤에다 특장 업체들이 장치를 달 때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깎았고요. 이 차체 앞뒤로 가로지르는 차체 축도요, 축 위로 뭔가가 튀어나와 있으면 뒤통수처럼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평평하게 다져 넣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요소 탱크를 공간 배치 때문에 저쪽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우리 그 이삿짐 차들 보시면 안쪽으로 수납되어 있는 다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윙하고 차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아웃트리거라고 부르는데 그 아웃트리거를 딱 여기에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치들이 많을 때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소 탱크가 옮겨간 것도 있고요. 또 특장 업체에서 우리는 아웃트리거를 달 거야 라고 주문을 하면, 옵션을 넣으면 요 장치들 있죠. 요 장치들의 위치도 아웃트리거 설치 장치를 위해서 조금 더 뒤쪽으로 배치를 달리해서 출고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실내를 볼 텐데요. 타기 전에 시트도 말씀드릴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스위치도 다 되고요. 또 단계도 1, 2, 3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레버도 있고요. 얘는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버튼이고요. 얘는 이 에어 서스펜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감쇄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이 푹신푹신한 정도도 사람마다 선호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퀵 릴리즈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 한 번에 바람이 칙 하고 빠져요. 이렇게 칙 하고 내려가게 되겠죠. 소리 멋있는데?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 엉덩이 받침의 각도나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레버도 따로 있습니다. 타볼게요, 이제. 자. 말 타요, 말? 로데오 같은데, 로데오? 네, 이번엔 파비스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보통 이 상용차들이 승용차 대비 편의 장비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파비스라면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승용차급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이드미러도 전동으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승용차는 그 사이드미러 캡이 있고 그 안에 거울만 움직이는데 얘는 거울 전체가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 가운데는 7인치, 또 센터 디스플레이는 8인치, 이렇게 두 개의 액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되게 승용차스럽고요. 그 아래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또 그 아래에는 풀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또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12V 단자, USB 포트 이런 거 다 있고요. 여기 실내등도 전부 LED로 들어가 있고요.
룸미러도 하이패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승용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편의장비 면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에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크기는 지금 8인치거든요. 이 내비게이션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차량 종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뭐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죠. 지금 얘는 4x2 모델이기 때문에 3종을 선택하시면 되고, 또 6x2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4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가시면 차량 높이 설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차의 높이를 내가 따로 바꿀 수가 있죠. 이 기본적인 파비스의 높이에다가 내가 뭔가 특장을 달았을 때는 차 높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차의 높이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언제 필요하냐? 내가 뭔가 다리를 지날 때 그 다리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도 있는데 지금 여기 4.5m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저런 거. 이 낮은 다리를 통과할 때는 내가 거기를 통과 못하니까 이런 걸 설정해 놓으시면 내비게이션 상에서 내가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내가 못 가는 길을 다 피해서, 다 필터링해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여기에서 차량 총 중량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총 중량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특히 다리에서 그 다리들마다 무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못 가는 다리는 피해서 길 안내를 해주는 거죠. 높이,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또 승용차라면 보통 뭐 어지간한 구간에서는 다 유턴이 가능하지만 지금 얘처럼 10m가 넘는 길이를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필터링을 해서 내 차에 딱 맞는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죠. 보통 그 상용차를 보시는 분들이 빨리 배달해주면 운임을 좀 더 주는 그런 그 전문용어로 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내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한번 잘못 찍으면 그 시간을 까먹게 돼서 제대로 운임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최적화된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점, 이런 거는 정말 수입 트럭들 많잖아요. 뭐 볼보도 있고 스카니아도 있고 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국산 브랜드 트럭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컵홀더도 있고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아요. 뭐 여기 도어 포켓도 있고요. 여기 오버헤드 콘솔에도 수납 공간이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동승석 엉덩이 받침을 위로 제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도 뭔가 짐을 놓으시거나 혹은 내가 저쪽으로 통해서 내릴 때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는데 지금 양쪽에 파워 아울렛을 2개나 달아놨어요. 이런 것도 정말 충전을 위해서 최적화된 장비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들을 찾아보자면 여기 왼쪽에 뭐 DPF 강제 연소 기능도 있고요. 또 여기는 차축 가운데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와이프래. 그 차축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버튼도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한쪽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면 이 버튼을 통해서 이 뒤쪽 구동이 걸리는 차축의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구동력을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위급 상황을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매뉴얼로 변속을 할 때 기어를 업, 기어 다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배기 브레이크를 아래로 내려서 작동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뭉치 여기 아래쪽에 한 3시, 4시 방향에 달려있는 뭉치가 변속기입니다. 지금 N이고 DM, D, N, P, R, 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일반 승용차랑 똑같은데요. DM이랑 RM이 뭐냐면 승용차에는 없는 모드잖아요. 이게 뭐냐면 짐을 많이 싣고 극저속으로 어딘가를 가실 때, 특히 주차할 때 이런 경우가 많겠죠. 되게 극저속으로 운전하실 때 저단 기어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용차는요, 이 짐이 실렸을 때와 짐을 때려 실었을 때 그 차량 총중량의 편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승용차에는 없는 변속기 모드도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도 있고요. 얘는 후방 카메라 버튼이겠죠. 예를 들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있죠. 후방 카메라 버튼도 있고, 여기 보시면 2롤 버튼. 2롤 버튼이 뭐냐면 긴 내리막길의 경우에 요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기어가
자동으로 중립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저항 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그 사이에 조금 더 연비를 아끼실 수 있고요. 이런 비슷한 기능은 다른 상용차에도 달려 있는데 이 파비스는 2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아이들린 상태보다 RPM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거의 꺼지지 않을 정도만 RPM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겠죠. 얘는 오토라고 써 있는데 이 구두 그림이랑 오토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이 풋브레이크랑 배기 브레이크랑 자동으로 연동시켜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사이드미러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SOS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블루링크 서비스 아시죠? 현대자동차 승용차에도 다 들어가는 기능인데 그 블루링크 기능과 연동을 해서 내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 버튼을 오래 누르시면 내가 미리 저장해 놓은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서 강한 충격이 감지됐을 때, 뭔가 쾅 하고 들이받았을 때도 자동으로 미리 설정된 전화에 연락이 가게 되고요. 그 옆에 이렇게 뭔가 아지랑이가 피는 그런 아이콘은 무시동 히터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를 끌어다가 아주 그 극미한 양의 연료를 끌어다가 실내를 데펴줄 수 있는 무시동 히터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내등 버튼이고요. 실내등 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로 들어가 있고요. LED는 프레스티지 트림만 해당이 됩니다. 운전석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숨어있는 기능들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시동을 한번 끄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만큼 공간이 비어져 있잖아요.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여럿 앉아야 돼서 의자를 달 수도 있고요. 지금 얘는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으로 놔져 있죠. 여기에는 뭐 내가 원하는 가방 같은 거 놓으시면 되고, 아마 그 트럭커 분들이 본인의 용도에 맞춰서 뭔가 사물함 같은 걸 따로 장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옆으로 옮겨가 보자면, 이 조수석 시트 엉덩이 받침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만큼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겠죠. 조수석에서 보면 아까 운전석은 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조수석은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시트고요. 조수석에서는 여기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젖히시면 여기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번엔 베드를 설명해 드릴까 해요. 베드는 제가 신발을 벗고 이렇게 이런 데도 파져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런 구석들 다 파놓았고요. 여기에도 뭔가 선루프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천장 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홈이죠. 제가 이렇게 누우면 아이고 제 키가 173인데 위아래로 공간 엄청 많이 남네요. 팔까지, 아이고 제 배꼽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팔을 뻗어도 발끝과 손끝이 거의 닿네. 정말 발도 펴고요, 손도 쫙 펴야 거의 양끝이 닿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한 180 넘는 분들도 충분히 누워서 쉬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냥 누워서 리뷰를 이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서등도 있고요. 독서등 어떻게 켜는 거지? 버튼이 여기 있구나. 독서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으로요, 창문도 여기 왼쪽 오른쪽 창문도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문도 잠갔다가 열었다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음악 소스도 고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채널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각형이 있죠. 요게 그 앞쪽 오버헤드 콘솔에서 말씀드렸던 무시동 히터 버튼입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는 파워 아울렛하고 220V 콘센트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얘는 시승차여서 220V 콘센트가 빠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될 파비스에는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건거리도 있고요. 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우, 뭐 이렇게 말할 게 많지? 그리고요, 여기 베드를 들으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수납 공간, 이쪽 수납 공간, 그리고 가운데 수납 공간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적재함이 나오죠. 여기에는 베드를 내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네요, 가운데는. 그리고 또 이 베드를 들으시면 안쪽에 이 박스 보이시죠? 검정색 박스. 이게 바로 무시동 히터 버튼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가 여기를 통해서, 이 호스를 통해서 여기로 나오게 되겠죠. 그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보통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용차들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보다 얼마나 돈을 안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끼는 만큼 그게 다 내 돈인 게 커요. 그래서 연비 주행을 위해 야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 운전 하시다 보면 조금 졸리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를 통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운전석 옆구리에 달려있는 이 버튼은, 이 버튼 하나를 통해서 운전석을 쉽게 앞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또 뒤로 당기실 수 있는 버튼이죠. 이 베드 쪽에서 별도로 어딘가 손을 뻗지 않고 요 공간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게 보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선바이저도 있어요. 와, 왜 그 장거리 운전 하시다 보면 해가 계속 왼쪽으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딱 가운데를 나눠서 이쪽만 익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